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콤한 청춘의 연인. 어느 해 화창한 날이었지요. 복숭아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김경조는 두어 병의 술을 가지고 도성 밖으로 소풍을 나가 두루 산천을 구경하며 다니는데 우연히 한 곳에 이르니 꽃이 만발한 언덕 밑에 아담한 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탱자나무가 주위에 둘리어 있고 정원에는 연못이 있어서 그윽한 정취가 사람의 눈을 이끌었지요. 김경조는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신 까닭에 목이 몹시 말라 그 집 대문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대답이 없어 빈 집과 같았지요. 다시 문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르니 한참 후 16세가량 된 소녀가 나와서 문 틈으로 내다보며 누군지 물었습니다. 나는 성 내에 사는 김경조라고 하는 사람인데 꽃 구경을 나왔다가 목이 말라 물을 좀 얻어 먹고자 찾은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자를 들고 다시 나와 대문을 열고 김경조를 맞아들여 연못가에 앉힌 후 백자 찻종에 향기 좋은 엽차를 따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김경조가 차 그릇을 받으며 언뜻 보니 다소곳한 모습 뒤로 영롱하게 빛나는 얼굴이 그윽한 풍경을 머금고 물끄러미 자기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24살이 되도록 통 여자를 모르는 김경조인지라 마치 전류에 부딪힌 듯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시 한번 소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희고 고운 얼굴이며 균형 잡힌 날씬한 몸 맵시가 너무 아름다워 그야말로 선녀가 인간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가씨와 같은 절세 미인이 있을 줄은 몰랐소. 나는 마치 천태산에 올라 선녀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드는구려. 초면의 예는 아니지만 성씨는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소. 김경조는 주기를 띤 몽롱한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으나 나무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소녀는 부끄러운 듯 다만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차를 한 잔 더 줄 수 없겠소. 차가 참으로 맛이 좋구려. 그곳을 떠나기 싫어진 김경조는 이렇게 말하며 다시 찻종을 내밀었고 소녀는 조금도 싫어하는 빛이 없이 두 번째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또 한 잔을 마시고 난 김경조는 떠나기가 싫었던지 다시 말을 붙이었지요. 나는 당신 같은 처자에게 장가를 갈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 당신을 대할 때부터 웬일인지 남 같지 않고 마치 오래전에 만났던 것 같아서 반갑고 그리운 정을 느꼈다오. 서로 소매만 부딪히는 것도 전생의 연분이라고 하였는데 암만 해도 당신과 나는 전생에서부터 무슨 인연을 맺고 이 생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청하니 성씨를 대줄 수 없다면 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줄 수 없겠소. 하지만 소녀는 몹시 부끄러워하는 태도로 얼굴이 흉담무 빛이 되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나 혼자 말하기도 싱거운 노릇이고 또 처자 혼자 있는 집에 오래 앉아있기도 이상한 일이니
서운한 마음은 이를 데 없으나 그만 돌아가렵니다. 인사를 하고 난 김경조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어 그 집에서 나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서는 곳까지 이르러 머리를 돌려 바라보니 소녀는 대문 기둥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경조는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려 하였으나 몸을 기대고 있던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도무지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책을 덮고 뒷마루에 나가 앉아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또다시 차를 따라주던 소녀의 모습이 아련히 눈앞에 나타났지요. 이거 암만 해도 내가 미친 게지. 나는 기필코 장원을 해야 할 몸인데 소녀에게 반하여 소중한 글 공부를 하지 않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한 김경조는 문을 굳게 닫아 걸고 다시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그 해도 지나가고 이듬해 봄이 돌아와 다시 청명한 날을 보니 지나간에 만났던 소녀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 도무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펴놓고 전과 같이 마음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였으나 궁둥이에 좀이 쑤시고 정신이 산란하여 미칠 것만 같았지요. 어쩔 수 없이 책상으로부터 물러나 김경조는 식구라고 하나 있는 밥해주는 노파에게 부탁하여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서 남문 밖으로 나가 작년에 갔던 꽃핀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고리에는 붕어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요. 문이란 문은 첩첩이 닫혀 있었고 적적하기 그지없어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김경조는 온 몸에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지요. 긴 한숨으로 한동안이나 서성거리던 김경조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붓과 먹통을 꺼내 그 집 대문짝에다가 다음과 같은 시 한 귀를 써놓고 발길을 돌리어 돌아왔습니다. 지나가네 이날 이 문 안에는 사람의 얼굴과 복숭아 꽃이 서로 고움을 자랑하더니 이 날에 다시 왔으나 사람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길이 가히 없고 복숭아 꽃만 예같이 봄바람에 웃고 있구나. 이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김경조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김경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문을 닫고 자물쇠까지 채운 것으로 보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 소녀는 어찌 되었으며 그 집 식구들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 소녀는 이미 시집을 가고 가족들은 이사를 한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룻밤을 꼬박 새었고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일일 지내고 나니 얼굴 빛은 노래지고 피골이 상접하여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암만 해도 내가 상사병에 걸린 모양이로구나. 다음 날부터 몸을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 마침내 자리를 보존하고 5, 6일이나 누워 앓던 나머지 최후의 방책으로 다시 한번 그 집으로 찾아가 어찌된 까닭인지 시원하게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지팡이의 몸을 의지하여 그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문 앞에 가보니 자물쇠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가워 사람을 찾으려 하던 차에 호련히 안으로부터 늙은 남자의 목소리인 듯한 곡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집에 초상이 난게로구나.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급히 문을 두드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이 지긋한 노인이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며 왜 왔는지 물었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해 소생이 이 근처로 소풍을 나왔다가 목이 말라 이댁 아가씨에게 물을 얻어 먹을 일이 있었지요. 여기까지 말을 들은 노인은 돌연히 달려들어 김경조의 두 팔을 잡아 흔들며 부르짖었지요. 그렇다면 그대 이름이 김경조 아닌가? 예, 소생이 바로 김경조입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좀 더 일찍이 올 것이지. 대체 어디 가 있다가 이제야 온단 말인가? 그대의 잘못으로 나는 무남 동녀 외동딸을 잃어버렸네. 소생의 잘못으로 기댁 따님을 잃으셨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보다시피 다른 가족이 없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호젓하게 사는 외로운 몸이라 착실한 대리의 사위라도 구하여 늙은 몸을 의지하고 지낼까 하였는데 그 후 딸의 태도가 수상하여 꼭 무엇을 잃은 사람같이 가끔 한숨도 쉬고 울기도 하기에 혹 죽은 모친을 생각하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무심하게 지내오던 중 10여일 전 딸을 데리고 돌아와 보니 그대가 써놓은 글귀가 대문에 붙어 있더란 말일세.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것을 본 딸은 몹시 낙심하여 그날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기에 온갖 약을 모두 써보았으나 효염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지난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네. 그러니 당신이 내 딸을 죽인 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은 또다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망인의 영전에 향이라도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리하여 소녀의 시체가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 보니 옷 이불로 몸을 덮고 누워있는 소녀는 생시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서 꼭 산 사람 같았지요. 이 광경을 본 김경조는 원통하고 슬프고 애처로워 조용히 소녀의 머리를 들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손으로 뺨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만 가만히 축원하였지요. 작년에 왔던 김경조가 여기 왔으니 일어나 주오. 만일 당신의 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인들 쓸쓸한 이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겠소. 이 몸 역시 당신의 뒤를 따라가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김경조의 눈으로부터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소녀의 고운 뺨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에 눈물 방울이 소녀의 뺨을 지나서 콧구멍으로 들어가자 창백하던 소녀의 뺨에 볼그스름한 혈색이 돌며 휴 하고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기적에 김경조는 한편으로는 놀래고 한편으로는 기뻐서 급히 손을 소녀의 가슴에 대어보니 따스한 온기가 돌며 미약 하나마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통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습니다. 노인장, 따님이 회생했습니다. 김경조가 황급히 부르자 마루에 있던 노인이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우리 딸이 살아났다고? 여보게 그것이 정말인가? 노인은 반가운 김에 딸의 몸을 번쩍 안아서 일으켰습니다. 살며시 눈을 뜬 소녀는 가는 목소리로 아버지하고 부르다가 시선이 김경조와 마주치자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방글에 웃어 보였습니다. 이보게 내 살을 좀 꼬집어보게. 이것이 분명 꿈이 아니고 생시겠지? 틀림없는가? 예, 확실히 꿈이 아니고 생시옵니다. 그래도 어찌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군. 어디 내 손으로 한번 꼬집어 볼까?
옳지, 옳지. 살이 아프기는 하구나. 노인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것보다 어서 이 방에 불을 지피고 미음이라도 쑤어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지. 깜빡 잊을 뻔했네. 걔 누구 없는가? 우리 딸이 살아났으니 수위는 지을 것 없고 그 대신 방에 불을 좀 지피고 미음이라도 쑤어 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네. 이리하여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양씨집 소녀는 그 후 부친의 허락을 얻어서 김경조와 정식으로 혼인을 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김자점이 죽은 이유. 김자점이 과거에 급제한 뒤 혼인을 하고 처가에 갔습니다. 김자점의 처가는 높은 벼슬아치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세도가 있는 집안이었지요. 그래서 비록 과거에 급제한 사위라 하나 김자점의 인물을 보기 위하여 관상가를 친척으로 가장하여 배석을 시켰습니다. 장인이 물었지요.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예, 제 꿈은 영의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인은 크게 놀랐지만 이내 껄껄 웃었습니다. 영의정을 입에 담을 만큼 포부가 큰 사위가 대견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김자점이 나가자마자 장인이 관상쟁이를 낚아채듯이 한쪽으로 끌고 가서는 물었습니다. 어떤가? 정말 영의정이 될 상인가? 사위분의 인물이 훤한 것이 앞으로 크게 될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 무언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하였지요. 아니, 무슨 일인가? 속 시원히 얘기해보게. 그러자 관상가가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었지요. 크게 될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 돌아 나갈 때 사위분의 등에서 임금 왕자가 보였습니다. 김자점의 장인은 순간 깜짝 놀라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관상쟁이의 소매를 다시 잡아 끌며 구석진 곳으로 가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지요. 뭐라 했어? 그렇다면 왕이 된다는 뜻이요? 그것이 왕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지요. 참으로 암담한 일이었습니다. 이씨 왕조에서 김씨가 왕이 될 상이라면 분명 영모인데 만약 실패한다면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었지요. 김자점의 장인은 관상가에게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해법을 주게. 그러자 관상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는 사위가 처가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서찰을 주고 받더라도 보고 난 후에는 반드시 불태워 없애라고 신신당부하였지요. 관상가의 예언대로 김자점은 청나라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를 하다가 효종이 즉극한 직후 역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광양으로 유배되었지요. 당시 역모에 연루되면 처갓집까지 무사할 수 없었는데 김자점의 처가는 연락을 끊고 사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광양에 유배되는 도중 김자점은 자신을 호송하던 포졸들에게 부탁을 하였지요. 내 고향이에서 멀지 않은 나간 땅인데 가는 길 고향집에 들러 안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옷 가지라도 챙길 수 있도록 해주게. 귀양 가는 길이긴 하지만 세상을 호령하던 세도가인지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포졸들은 김자점을 나간 고향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간 집에 들러 부인과 눈물의 상봉을 한 후 옷 가지를 챙기는데 부인이
김자잠의 옷구름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부인,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대감께서는 옷구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옷구름을 떼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일국의 영상을 지낸 사람이 어찌 채통도 없이 옷고름도 없는 옷을 입고 나간단 말이오. 김자잠은 기어이 옷고름을 달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옷고름을 다시 달아주었지요. 대감께서는 옷고름 때문에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자마자 김자잠은 호송하는 포졸들을 피해 뒷문으로 달아났지요. 그러고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나간 객사에 들러 주인에게 숨겨달라 일렀습니다. 김자잠을 익히 알고 있던 주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김자잠을 안으로 안내하였지요. 뒤늦게야 김자잠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된 포졸들은 멀리 못 갔을 거라 짐작하고 관아에 알려 빠져나가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하는 한편 성 안팎을 수색하였습니다. 이곳저곳 검문하던 포졸들이 드디어 객사에 이르자 김자점은 황급히 대들보 위로 몸을 숨겼지요. 주인장, 혹 김자점 대감을 보지 못했는가? 아니, 한양에 있을 대감을 어찌 여기서 찾는단 말이오? 주인이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대역 죄인이라 혹 숨겨주다 발각되면 경을 칠 터이니 그리 아시오. 그건 그렇고 여기 막걸리나 한 사발 주시오. 허겁지겁 김자점을 찾아 나선 포졸들은 목이 말랐는지 주인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주인이 가져다 준 막걸리를 마시면서 포졸 한 명이 고개를 젖히는 순간 대들보 사이로 웬 옷구름이 삐죽하게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국 부인이 우려했던 대로 김자점은 옷고름 때문에 잡혀 차명을 당하고 말았지요. 호랑이 먹이가 될 팔자. 옛날 성윤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지요. 성윤문이 어렸을 적 또래들과 호암산 바위에서 무예를 연마하였습니다. 말이 무예이지 실은 어렸을 적 다들 하고 노는 칼싸움 정도였지요. 그런데 성윤문은 어설픈 나무 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법 목검 모양을 내었습니다. 또래 가운데에서도 성윤문은 몸도 날랠 뿐 아니라 기지 또한 있어서 항상 무리를 이끌었지요. 그러다 보니 편을 나누어 전쟁 놀이를 하면 다들 성윤문의 편에 서려고 하여 편을 가르는데 골치를 앓기도 하였습니다. 호암산에는 범바위라 불리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지요. 아이들이 산에 올라 전쟁 놀이를 할 적이면 어김없이 이 바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범바위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편을 갈라 전쟁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소나기였지요. 갑자기 내리는 비였는데도 천둥 번개가 치며 사방이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아이들도 있었지요. 이에 성윤문이 다들 범바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습니다. 범바위 위로 커다란 소나무가 들이우고 있어서 비를 피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잠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범바위 앞에 도사리고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뒤로 물러날 수도 없었지요. 범바위 높이가 10길은 좋게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꿈쩍도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호랑이가 가지 않자 성윤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팔자가 있는가 보다. 다들 윗옷을 벗어 던져보자. 이에 아이들이 차례차례 옷을 벗어 던지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도 호랑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성윤문의 차례가 되었지요. 성윤문이 옷을 벗어 던지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 일어나 성윤문의 옷을 물고는 어슬렁어슬렁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성윤문은 자신이 호랑이 먹이가 될 팔자라 생각하고 호랑이를 따라 나섰지요. 자신만 따라 나선다면 다른 친구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은 호랑이를 따라 나서는 윤문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윤문이 호랑이를 따라 나선 지 불과 10걸음도 되지 않을 사이에 갑자기 번쩍하더니 바위에 벼락이 떨어져 범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였지요. 그 바람에 바위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죽고 성윤문만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범바위가 부서져 지금의 크기가 되었고 지금도 바위 및 여기저기에 당시의 파편들처럼 보이는 부스러기들이 흩어져 있지요. 그 뒤로 산 이름을 호암산이라 하였고 범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윤문은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아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 휘하에서 무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었지요. 많은 재물을 얻은 장사꾼. 옛날에 정시성을 가진 큰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북경에 가서 장사를 하곤 하였지요. 그런데 성미가 호방하여 이리저리 재물을 모두 써버리고 끝에 가서는 평양 감령에 은 7만 양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감형에 갇히기도 하고 풀려 나오기도 하면서 간신히 돈을 마련하여 겨우 5만 양은 갚았으나 아직 2만 양이 남아 있었지요. 감사가 나머지를 빨리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넣었으나 가산을 다 탕진한 뒤여서 다시는 손을 써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옥중에서 글을 올렸지요. 이 몸이 옥에 갇혀 부질없이 죽어버리기나 하며 공사간 이득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2만 양을 구워주면 3년 안에 4만 양을 꼭 갚겠습니다. 감사는 그 뜻이 씩씩할 뿐더러 하는 말이 기이하여 요구한 대로 은을 내주었지요. 정씨는 곧 바닷가 고을로 갔습니다. 의주에서 시작하여 부잣집들을 두루 물어서는 큰 부잣집 이웃의 집을 한 채 사놓고 오가며 묵곤 하였지요. 부자라는 부자는 모두 사귀어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갖추어 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자들은 너도 나도 그와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며 극진히 그를 아꼈지요. 정씨는 이쯤 되자 능란한 말주변으로 은을 꾸었습니다. 많으면 100냥, 적으면 몇십 냥씩 날짜를 정하고 돌려줄 것을 약속하였지요. 약속한 날짜가 되면 어김없이 갚아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평안도의 은을 가지고 돈 놀이를 하는 집이 100여 집이나 되었는데 정씨는 한 바퀴 쭉 돌아가며 꾸고 갚았지요. 그렇게 하니 거의 1년이 걸렸으나 한 번도 누구 하나 속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이 그를 더욱 깊이 신용하게 되자 은을 또 잔뜩 구워 6, 7만 양을 마련하였지요. 그 돈을 몽땅
인삼과 검은 담비 털 가죽을 샀습니다. 나머지로는 좋은 말을 구하여 산 물건들을 싣고 다시 북경으로 갔지요. 그가 든 집의 주인은 옛날 큰 장사꾼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으로 무엇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씨는 주인에게 속마음을 터놓았지요. 이 물건을 가지고 남경으로 가면 100배의 이득을 볼 것이오. 사내로서 무슨 일을 하려고 나선 바에는 성공하면 하늘에 오를 것이고 실패하면 땅 속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대는 내 마음을 아는 터이니 나를 따르겠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흔쾌히 승낙하였지요. 마침내 주인은 든든한 배 한 척을 세내어 정씨의 물건들을 싣고 통주에서 배를 띄웠습니다. 열흘이 채 못되어 양주 강에 이르니 중국 사람 하나가 노를 저어 쪽배를 몰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씨는 곧 건장한 사람 몇을 데리고 작은 배를 내려타고 뒤쫓아 갔지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탄 쪽배에 뛰어들어 무작정 그 사람을 데려와 배에 돌아와 다음 폭으로 들어가는 물길과 저자의 물건 값은 물론 인심이 어떠하냐고 나라의 금령이 어느 정도이며 도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싣고 온 물건을 넉넉히 주어 그의 마음을 샀습니다. 중국 사람이 몹시 고마워하며 살해하자 정씨는 일이 성공한 뒤에는 값을 넉넉하게 치르겠노라고 약속하였지요. 다음날 아침 정씨는 눈치가 빠른 뱃사람 몇몇에게 중국 옷을 입힌 다음 그들을 데리고 중국 사람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심리에 뻗어 있는 누대의 처마가 하늘을 가릴 듯 들어섰는데 모두 보물 가게라 금은 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정씨를 이끌고 어느 약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씨를 소개하였지요. 이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 중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몰래 살 수가 있소. 그런데 부디 말은 내지 마시오. 약방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주변 부자들을 불러다 놓고 물건을 사겠노라고 약속하였지요. 정씨는 배에서 인삼과 담비 가죽을 가져다가 약방에 쭉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같이 싱싱하고 골라 다듬은 것 같았지요. 남경에서는 조선 인삼을 귀하게 여기는 터였습니다. 약방 주인이 치른 삼값은 우리나라의 값보다 10배나 되었으므로 단번에 큰 돈을 벌었지요. 중국 사람에게 넉넉히 값을 치른 뒤 북경에 돌아와 주인에게 수천 냥 돈을 나누어 주고 뱃사람 10여 명에게도 각각 1000냥의 돈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로 돌아오니 그것은 겨우 몇 달 사이였지요. 감령에서 4만 양의 은을 모두 갚고 또 연해 고을의 부잣집들에 이자까지 붙여 꾸었던 돈을 남김없이 모두 물어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몇만 양은 좋게 되었지요. 마침내 감사를 만나 이만 돌아가겠노라고 알리며 남경에서 가져온 보물을 5발이나 내놓으니 감사가 깜짝 놀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웅호골이로다. 내가 이 아까운 사람을 놓칠 순 없지. 드디어 재상에 청구하여 정씨는 그 뒤 만호 벼슬을 여러 번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4만 년을 산 사람.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하루 세끼 밥을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남편이 걱정을 하였지요. 그때 이것이라도 팔아다가 쌀을 사 오십시오.
하며 아내가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까지 팔아서 살아야 하는 자기 신세가 한심하였지만 어쩔 수가 없었지요. 남편은 아내가 잘라준 머리를 들고 장으로 떠났습니다. 가면서 이걸 팔아서 쌀을 사와봤자 그 쌀은 곧 떨어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판 돈으로 총을 한 자루 사왔습니다. 그 총으로 사냥을 하고 그 사냥한 것을 팔아서 쌀을 사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지요. 남편은 그 총을 들고 매일매일 사냥을 나갔습니다. 꿩도 잡고 노루도 잡고 사슴도 잡아다가 파니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지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남편은 사냥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사냥을 하다가 들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는 그 총을 자기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저는 당신처럼 사냥하는 포수에게 맞아 죽은 몸입니다. 누구도 내 죽음을 알지 못하지요. 육체는 썩어 버렸으나 내 혼은 남아서 이렇게 떠돌아 다닌답니다. 아직도 편안히 쉴 곳이 없어 돌아다니니 당신이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포수는 그 꿈에 본 여인이 알려준 곳을 찾아가 보았지요. 과연 사람의 뼈들이 있었습니다. 포수는 그 뼈들을 자루에 고이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시 꿈에 그 여인이 나타났지요. 당신 때문에 편안히 지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포스는 마음이 흡족하였습니다. 그 후로 포스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지요. 사냥을 나가면 수확이 많았고 더구나 호랑이나 사슴을 많이 잡을 수 있어 얼마 안 되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옛날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내게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들도 늙었습니다. 포수는 이렇게 좋은 세상을 두고 죽을 생각을 하니 슬프고 억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죽을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사는 법이 없을까요? 여인은 무엇을 잠깐 생각하더니 집신 세 켤레와 밥 세 그릇을 정성껏 차려서 당신이 사는 동네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간절히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당신을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를 만날 것인데 그에게 그 집신과 음식을 주면 당신을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그 포수가 꿈속에 만났던 여인의 말대로 준비를 하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산 위에 가서 빌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름하게 차린 사람 셋이 나타나더니 배가 고프다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지요. 그 밥을 주자 그들은 맛있게 먹고 나더니 먼 길을 오느라고 신발이 모두 해졌다고 집신까지 갖고 가버렸습니다. 그 후 그 포수는 이 세상에서 4만 년 동안이나 살았지요. 그래서 그를 사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승 세계에서는 그만 사만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걸 깜빡 잊어버렸지요. 마침내 그를 찾을 생각을 해냈을 때는 그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사만이를 찾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저승에서 여러 사자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만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를 찾기 위하여 숯을 냇물에 씻었지요. 한참 숯을 냇물에 씻는데 마침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놈들 다 보겠구나. 내 세상에서 4만 년이나 살았으나 숯을 냇물에 씻는 놈들은 처음이로군 하며 지나가 버렸지요. 옳지. 저승에서 온 사자들은 곧 바로 그를 저승으로 데려가 버렸다고 합니다. 조망만한 신랑. 옛날에 아주 조망만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신랑이니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님을 배워야 하였지요. 그래서 신랑의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싸서 처갓집에 보냈습니다. 신랑은 음식 보따리를 등에 지고 고개 넘어 처갓집 마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 뉘집인지 기억이 나질 않았지요. 그래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난 가을 천막을 쳐놓고 국수 먹던 집이 어디인가요? 저기 수채구멍으로 개가 들어가는 집이야. 신랑은 고맙다고 저를 꾸벅하고는 개가 들어간 수채구멍으로 머리를 쳐박고 들어가려니 등에 얹은 음식 보따리가 걸려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짐을 내려 먼저 들이밀어 놓고 엎드려 기어 들어가니 마침 우물에서 나무를 씻던 장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물 씻은 물 한 동이를 수채 구멍에다가 쏟아 부어 버렸지요. 아이고 차가워. 장모가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지난 가을 시집 보낸 딸의 신랑이 수채 구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아, 왜 살인문을 두고 이리로 들어오는 겐가? 글쎄요, 지난 가을에 올 때에는 살인문이 이보다 넓었는데 겨우 들어왔습니다. 장모는 사위가 딱하였지만 할 수 없이 옷을 벗겨 빨아 말려 입혀주고 나서 말하였지요. 다음에는 숫제 구멍으로 들어오지 말고 저기 저 살인문으로 들어오게. 숫제 구멍은 개들이나 들어오는 곳이야. 그러자 사위는 얼른 숫제 구멍으로 도로 기어 나가더니 살인문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토정과 한음. 토정 비결하면 옛부터 그의 운수를 점치는 책으로 유명했지요. 이 책을 지은 이가 바로 토정 선생이라 하여 철학자 이지암이지요. 어느 날 토정의 조카 중에 이사내라는 사람이 사윗감을 고르느라 애를 쓰다가 마침내 숙부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토정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어느 이삿짐을 만났지요. 이사라지만 지게에다가 솥, 냄비, 그릇 몇 개를 지우고 또 나이 어린 남자아이마저 차림이 아주 초라하였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부모는 더욱 불쌍하기만 하였습니다. 양반인 것은 틀림없었으나 다 떨어진 의복에 초췌한 얼굴 모습만 보아도 그들이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토정은 지게에 얹힌 아이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멀찌감치서 그 뒤를 따라갔지요. 얼마 후 그들은 어느 유복해 보이는 선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본 토정은 집으로 돌아오기가 바쁘게 조카 이사내를 불렀지요. 그 아이가 장래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얼른 찾아가서 일찌감치 청혼을 하여 두어라. 이사내는 그 집을 찾아가 이사 온 사람을 물어보았더니 집 주인이
시골 사는 친척인데 가난을 못 견디고 나를 의지해 왔기에 우선 뒷곁 방 하나를 비워두었소. 하는 것이었지요. 이사내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선비와 어린 자제를 지금 곧 만날 수는 없겠소? 주인은 선뜻 승낙하더니 하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옷을 먼저 가져다 주게 하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으로 손님을 만나게 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좀 있으니 옷을 빌려 입은 아이의 부친이 사랑방에 나왔습니다. 이 사내는 첫 인사를 한 후 실은 자제를 한번 보고 싶어 왔으니 불러주시오 하고 말하였지요. 조금 있으니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예의 바르게 절을 한 다음 이 사내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지요. 그런 아이를 찬찬히 살펴본 이 사내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과연 삼촌 말이 옳구나. 이 사내는 앉은 자리에서 청혼을 하였지요. 아직 서로들 나이가 어리고 또 뜻밖의 일이라 혹시 농으로 여기실지 모르나 이것은 진심이니 우선 정혼이나 해둡시다. 시골 선비는 어리벙벙하다가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이날 이 사내는 삼촌 토정을 찾아갔지요. 숙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쯤 출세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토정이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네 나이보다 조금 젊어 재상에 앉을 터이니 두고 보아라. 토정의 말은 그대로 맞아 그 아이는 나이 38살에 재상이 되었지요. 이 재상이 바로 그 유명한 한음 문익공 이덕형이었습니다. 안개가 된 뱀. 옛날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 섭섬이라는 섬에는 큰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뱀은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뱀은 매달 정월 초하룻날과 여드렛 날이 되면 용이 되게 해달라고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용왕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였지요. 네 정성이 하도 갸륵하여 내가 이제 너를 용이 되도록 해주겠다. 뱀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는구나 하고 즐거워하였지요. 내가 저기 섭섬과 동쪽에 있는 지기섬 사이에 구슬을 숨겨두겠다. 네가 그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바로 용이 될 수 있을 것이야. 용왕은 뱀에게 용이 되는 비결을 은밀하게 알려주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부터 뱀은 용왕이 숨겨둔 귀중한 구슬을 찾으려고 두 섬 사이 바다 밑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뱀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지요. 바다 밑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구슬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슬을 찾아다녔지요. 그러기를 100년. 그러나 뱀은 낙심하지 않고 구슬을 찾기 위하여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였지요. 뱀은 원통하고 지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비가 내리려고 하면 섭섬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곤 하였지요. 그것은 죽은 뱀의 혼이 안개가 되어 그 섭섬 꼭대기에 서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용이 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한이 지금도 비가 내리려면 그 섭섬 위에 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주와 뱀. 중국 당나라 황제 태종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지요.
딸의 이름은 태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 총각이 태평 공주를 매우 사랑하였지요. 총각은 궁궐에 몰래 숨어 들어와 태평 공주에게 사랑 고백을 하였습니다. 공주도 그가 마음에 들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종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총각을 공주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총각은 공주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마지막 수단을 썼지요. 총각을 처형해버린 것입니다. 총각은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평 공주가 방에서 잠들었을 때 커다란 뱀이 기어 들어왔지요. 이 뱀은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공주는 뱀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평 공주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지요. 태종은 용하다는 의원이나 점쟁이들을 모두 불렀지만 뱀은 공주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절을 찾아다니며 부처님께 빌었지요. 그러다가 공주는 시녀 한 사람을 데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신라 땅에까지 왔습니다. 신라에는 청평사라는 절이 유명하다고 했지. 공주는 청평사 근처에 와 어느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었지요. 다음날 아침 태평공주는 뱀에게 말하였지요. 절에 가기 전 목욕을 할 터이니 잠시 내 몸을 풀어다오. 공주의 말을 듣지 않던 뱀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공주의 말을 듣고 몸에서 떨어져 나갔지요. 태평공주는 폭포에서 목욕을 하고 절에 올라가 불공을 들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태평공주가 오지 않자 뱀은 공주를 찾아 나섰습니다. 절에 올라가 회전문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폭우가 쏟아져 내렸지요. 뱀은 빗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태평공주는 불공을 마치고 동굴로 돌아왔지요. 뱀이 어디 갔지? 태평공주는 뱀이 보이지 않자 뱀을 찾아 나섰습니다. 공주는 폭포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지요. 뱀이 죽어 폭포물에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를 드리며 폭포 위에 3층 석탑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이 탑을 공주탑이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태평공주가 하룻밤을 보냈던 동굴을 공주굴이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욕심 부린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에 더위와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풀잎은 말라가고 땅들은 물기가 없어 쩍쩍 갈라졌지요. 동물들도 지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두꺼운 털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너무 더워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실컷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 동물들은 더위를 피하여 낮에는 어두운 굴 속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기울면 슬금슬금 나와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지요. 그런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느라 코를 벌렁벌렁 거렸지요. 호랑이는 덩치도 큰 데다가 먹기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바위나 나무 뒤에 숨어
다른 짐승들이 굴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먹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마침 호랑이가 있는 근처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그곳에는 아주 넓은 너럭 바위가 있었습니다. 아니, 호랑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럭 바위를 바라보았지요. 어린 소년 하나가 옷을 홀라당 벗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망태기를 베개 삼아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었지요. 산 나무를 캐러 온 소년이었습니다. 망태기 안에 도라지가 가득하였지요. 호랑이는 입맛을 다시며 살금살금 너럭 바위가 있는 소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산을 돌아다니며 도라지를 캔 소년이 너무 더워서 쉬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지요. 땀에 젖은 옷을 말리느라 옷도 벗어놓고 잠이 든 것입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점심을 먹겠구나. 호랑이는 혀를 날름거리며 어린 소년을 내려다 보았지요. 호랑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지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웃음소리에 이놈이 깨고 말겠어. 호랑이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바탕 웃고 와야겠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골짜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게으름뱅이들 같으니라고 아무리 덥다고 낮에 잠만 자니 나 같은 횡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바보 같은 것들. 호랑이는 속으로 다른 짐승들을 비웃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년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불쌍한 것, 잠이나 실컷 자거라. 곧 내 먹이가 될 것이니. 호랑이는 소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는 골짜기로 내려와 속이 후련하게 웃었지요.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실컷 웃은 호랑이는 소년이 자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년이 깨지 않게 슬금슬금 기어갔지요. 그때 소나무 아래에 토끼 한 마리가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키며 토끼가 지나간 쪽을 바라보았지요. 토끼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칡 잎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을 잡아먹고 나면 저 토끼가 놀라 사라지겠지. 호랑이는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으니 토끼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을 잡아먹자. 호랑이는 소년을 잡아먹으려다가 뒷걸음쳐 토끼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몇 발자국 가까이에 토끼가 보였지요. 호랑이는 숨을 죽이며 토끼에게 다가가 발톱을 세웠습니다. 호랑이는 몸을 날려 토끼를 덮쳤지요. 그러나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토끼 근처에만 갔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호랑이는 아까워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래, 토끼는 다음에 또 잡아먹으면 되지. 기운이 없었던 호랑이는 토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지. 저기 자고 있는 소년부터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다시 뒤돌아 소년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이윽고 호랑이는 너럭 바위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쿨쿨 자고 있던 소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옷도 망태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소년은 잠결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주섬주섬 들고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맛있는 토끼도 살찐 소년도 모두 코앞에서 놓쳐버렸구나. 호랑이는 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